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책이 아주 좋은 책이 나왔는데요. 2019 절호의 매수 타이밍, 서울 아파트 마지막 기회가 온다의 저자 삼토시님, 삼토시님 모시고 방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토시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부동산님과 뵙게 됐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원래 제가 오늘 방송 나오신다 그래서 질문지를 좀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려고. 네, 올해 뭐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전작이 서울에 집 사도 될까요? 책이 2월에 나왔는데 네. 사실 그 이후로 좀 정신없이 지내다가 네. 매일경제로부터 제의가 들어온 게 6월 중순경이었거든요. 6월 중순?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뭐 책 낸 지 얼마 안 돼서 더 뭐 책을 쓸 수 있는 소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부동산님은 아시지만 제가 매월 5월에 있는 머니쇼 매경 주최하는 머니쇼 출연 제의를 받았다가 잠시 고민하는 틈에 이제 다른 분께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 굴러들어온 기회를 제가 발로 차는 것 같아서 소스도 생각 안 났지만 일단 매일경제 제의를 덥석 물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전작과 다르게 쓰려다 보니까 좀 고생은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책이 나온 것 같아서 뭐 기분은 흡족합니다. 저는 사실 책 보고 제가 이제 이 책 평가 절반 보고 사실 저는 아파트 지역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서 전반에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인사이트 이제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잘 봤고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궁금한 질문들 좀 들어보려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사실 이제 어떻게 지내셨나 좀 궁금하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뭐 붓카페에서나 전작에서 올해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 이상으로 급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원인은 정부 정책의 반작용이 있지 않았나. 정책의 부작용이 조금 과다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뭐 매물 잠김 현상도 있었고 똘똘한 한채 현상 때문에 더더욱 서울에 몰렸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 사실은 정부의 정책의 부작용은 데이터로 계량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예측하기 어렵다는 어떻게 변명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제 예상 이상의 급등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북카페에서 예전에 올렸던 중장기 전망이나 전작이나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뭐 2018년, 19년 아무래도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제 의견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그거는 이번 새 책에도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견해를 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제 근황이지만 업무가 갈수록 바빠져갖고 굉장히 책 쓰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상하게 회사에서 퇴근하고 이제 밤에 쓸 때 그때는 좀 행복했고 낮에는 피곤했던 경험이 그런 생활을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아무튼 좋은 책 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뭐 앞으로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그러나 제목에서 2019년이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 뭐 그 외의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책에서 언급하신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질문을 좀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또 다른 질문 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 내용도 한두 가지 정도 추가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이 보면 이제 서문도 사실 되게 인상 깊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첫 챕터 제목이 되게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뭐 집 살 때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그런 류의 책들이 많잖아요. 똘똘한 실수요 한 채는 뭐 지금 당장 사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예 그냥 첫 시작부터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라고 했어요. 지금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
사실은 뭐 책 쓴 이유긴 하지만 요즘 내년 약세장을 최상욱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블로그에서 보면은 제가 좀 용기를 얻은 건 적어도 두리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걸고 상승이냐 하락이냐 전망을 얘기하는 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리스펙트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좀 두리뭉술하게 얘기하기가 싫었거든요.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는 건 결국은 현재는 집을 사기가 좀 버거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결과는 오롯이 드러나는 게 전세가라고 봤는데 전세가 이상 조짐이 작년부터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 전세값은 홀수에마다 급등을 했는데 작년 2017년에는 전세값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다는 것은 서울의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뭔가 변화 조짐이 발생했다는 그런 뜻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2018년은 뭐 아시다시피 3월부터 7월까지 전세가가 전체적으로는 빠지기도 했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입주 물량과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다. 많은 분들이 서울과 수도권 입주는 상관이 없다는 견해를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전세 시장만큼은 수도권 입주가 서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교통 인프라가 많이 개선이 돼서 수도권 입주가 늘수록 서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지만 데이터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고 한마디로 수도권 입주 물량이 2017, 18년에 많지 않았다면 서울은 매매 전세 다 더 올랐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현재 지금 집을 사기가 좀 버거운 내년엔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전망의 근거가 되기도 했고요. 요즘 제가 이 전작에서도 얘기했던 건인데 서울이 6년 연속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일부 기사나 전문가들이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처음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올해가 5년째 상승기 5년째 되는 해이고 물론 아기곰님은 뭐 5년 연속 상승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홍준영 애널리스트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신 게 있거든요. 주택 인허가와 주택 가격 상승률 관계가 밀접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면 이제 주택 인허가가 늘어나서 2년차부터 5년차까지 계속 상승 2년차부터 5년차까지 계속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 시장을 짓누른다. 공급으로 누른다는 거죠. 예, 네. 입주 물량으로 이어져서 네. 결국은 6년 연속 오르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고 내년에도 오르기도 버겁고 지금까지 6년 연속 오르게 되면 내년에도 오르면 6년 연속 오르는데 그게 사상 최초인데 그만큼 경제 체력이 좋으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가 단기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년 연속 오른 적 없다 이런 자료들은 사실 저는 삼토시님 글에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가 아닌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른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생산되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보면 되게 흥미있는 부분들 많이 짚어주셨던 터라서.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08년에 전세 움직임이 조금 달라진 게 있다거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합니다. 사실 저도 전 시즌의 상승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많이 올랐다 미쳤다 얘기를 하지만 오른 금액으로 따지면 액면으로 따지면 사실 지금이 더 클 수도 있긴 한데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걸로 보면 사실 10년 전 2000년대 중반 이때 상승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 항상 나옵니다. 지금이 2003년 같냐? 지금이 2006년 같냐? 2006년 같다고 하면 거의 꼭지인 거고 2003년 같다라고 하면 한 번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 뭐 이제 어떤 그런 판단의 기준을 삼으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책에서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2008년이 2003년 같냐? 2008년 같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주셨는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었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 부분이 제 책 내용 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긁었네. 사실 홍춘욱 애널리스트께서
비즈한국에 서평을 써주셨는데 네. 거기 봐도 과연 제 의견, 저는 2018년이 2003년과 닮아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2003년과 닮았다는 얘기는 2004년 조정받고 2005년부터 다시 올랐기 때문에 네. 2019년 조정받고 2020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 근거를 들었는데 가장 큰 근거는 네. 여기 이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직접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 KB 부동산에서 만든 그래프가 있고 제가 이거를 좀 확대 적용해서 2017년 2분기 매매가, 서울의 매매가 전세가를 각각 100으로 설정하고 그걸 1986년부터 2018년 2분기까지 그려보았는데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만나는 구간이 딱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2001년 2분기부터 2000년 1분기부터 2002년 2분기까지 10분기 동안 두 지수가 만났고 그 다음에는 2015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9분기 동안 딱 두 번 만났거든요. 만났다는 게 둘 다 올랐다는 얘기죠?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올랐다 지수가 그런 얘기인가요? 둘 다 같이 동반 상승을 동반 만나서 상승했다. 같이 올랐는데 네. 그러다가 첫 번째 만난 구간에서는 2002년 3분기부터 디커플링이 시작됐고 네. 두 번째 만남은 2017년 3분기부터 디커플링 됐습니다. 이렇게 전세 지수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2년 넘게 같이 하다가 이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이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와 디커플링이 시작된 게 2002년 3분기와 2017년 3분기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두 지수의 디커플링이 2003년과 2018년에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2003년과 2003년, 2018년이 굉장히 그래프상 닮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제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 2004년이랑 비슷할 수 있다. 뭐 2004년, 2019년 그런 네. 마치 조정 시기도 비슷하게 오지 않을까. 근데 2004년은 경험을 기억해 보면 저는 네. 사실 이제 약간 이 얘기를 보면서 의문이라고 체크한 부분이 뭐냐면 2004년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매매가는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가는 빠졌던 것 같은데 또는 조정받고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2019년에는 이게 지금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는 오르면서 전세는 떨어진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년에 매매도 떨어지고 전세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는 디커플링이 이미 돼 있어서 두 지수 차이가 벌어져 있는 이미 상황이라서 디커플링이라고 보고 있고 네. 내년에는 저는 두 지수 둘 다 뭐 동반 어느 정도 하락은 하지 않을까. 둘 다 동반 그렇게 생각을 하고든요. 뭐 네. 그땐 잠시 동행은 하는 거지만 만나는 구간은 아닌. 만나는 구간 이미 디커플링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만 이렇게 구간만 곡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흐름만 가지 방향은 같은데 그렇다. 네. 네. 아무튼 일단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 분위기는 사실 이제 책 나오고 나서 공교롭게도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라고 해서 책 나왔는데 9.13 대책 나오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되게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급격하게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저도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네. 주변에서 올해 말에 지금 이제 또 내년 초에 전세 연장 이제 전세 만기되는데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들을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근데 만약에 사야 된다고 하면 타이밍을 언제로 봐야 되는 건지 2019년이라 그랬는데 시점을 정한다면 언제를 봐야 될 건지 좀 의견 좀 주세요. 사실 이게 가장 실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가장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올해 말 연장되는 전세 만기가 들어오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제가 내년 말에 전세가 만기가 오는 분들이라면 저는 사는 게 낫다고 권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언제쯤 사라고? 내년 말에. 내년 말에 사라. 전세 연장하지 말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근데 올해 말에 연장을 만일 선택할 경우는 올해보다 2020년 말이 더 싸다는
전제가 붙는 거고. 아직 생각보다 가격이 안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매수하기는 약간 부담스럽고 매수한다고 하면 2019년에 조정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시장 가격에 반영된 상태에서 그때 매수하는 게 맞겠다. 지금 당장은 살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저는 2019년 하반기 정도가 2019년 하반기 정도. 정확히 맞추는 건 어렵겠지만 그 정도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된 건 지금 사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보다 오히려 다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좀 더 요새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부동산 스터디는 하락론자 카페가 되었어요. 뭐 이런 글들이 다른 커뮤니티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 굉장히 가격 조정 또는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목소리들이 커뮤니티 게시글 안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그렇게 빠진 모양새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2019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보유세가 고지서가 날아오는 시점을 보면 아직 체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국회 통과도 아직 안 했지만 체감을 막상 하기 시작하면 이게 좀 현실로 와닿을 느낌이 있고 또 뭐 18년 말부터 헬리오시티가 입주하고 19년부터 줄줄이 이제 개포와 고덕이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런 게 이제 누적 공급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하반기 때 그런 부분이 좀 매매가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상반기보다는. 그래서 하반기가 아직 입주 물량의 쇼크는 시작도 안 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시점에 심리가 더 죽을 거고 더 좋은 가격대에 매수할 물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는 거네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좀 의아했던 건 3월에서 7월에 서울 동남권 중심으로 전세가가 좀 빠질 때 왜 자꾸 헬리오시티 얘기를 하나 저는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헬리오시티는 올해 말에 입주하는 12월 건데 말이었죠. 3월에서 7월에 전세가가 빠질 때 헬리오시티 영향을 언급하는 건 전 좀 동의할 수가 없었거든요. 입주를 반년 이상 남겨놓은 단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거는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수도권 입주 물량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헬리오시티는 영향은 그 당시에는 시작도 안 했을 시점이다. 그렇게 봤거든요. 사실 헬리오시티도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헬리오시티가 앞선 이 임대가격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헬리오시티 폭풍은 앞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네요. 실제로도. 자, 뭐 아무튼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자면 아직 그런 공급 물량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조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 같고 적어도 이제 그게 드러나려면 2019년 하반기 정도는 가야 된다. 또는 뭐 그 중간에라도 있을 수 있다. 시기는 봐야겠지만 그런 건데. 그러면 책 제목이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에요. 2019년. 그럼 그 이후에는 다시 오른다에 이 어떤 비중을 두고 계신 건데요. 도대체 서울 부동산은 언제까지 오를까요? 사실 뭐 신의 영역이겠지만 맞아요. 저는 뭐 그래도 개인 의견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얘기를 하면 어쨌든 북카페나 제 책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반향이 컸던 거는 뭐 제가 연구한 결과는 아니지만 10년차 부부 증감률이 서울 아파트 시세 증감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상관계수가 높았죠.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발표. 그 부분이 그 공감을 해주시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고, 나도 10년차 때 샀는데 뭐 이런 분들 많았고, 결국은 초등학교 첫 자녀가 초등학교 올라갈 때쯤 정착하는 욕구가 무엇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 집을 많이 사는 결과가 이제 반영된 거라 보고요. 10년차 부부가 2019년에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아마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에 결혼을 덜 했다는 결론인데 2019년에 이제 10년차 부부가 확 주니까 수요도 줄고 대신에 이제 서울 동남권에 뭐 입주 물량은 엄청나게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수요와 공급이 무너진다고 봤는데 2020년에는 반대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10년차 부부가 갑자기 확 늡니다. 아마 2009년에 결혼 안 한 분들이 밀렸던 거 이제 살만하니까 결혼하자. 2010년에 몰아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10년차 부부로 대표되는 수요가 늘고 네. 동남권 수요는 다시 2020년에 동남권 공급은 확 줄어듭니다. 분양할 것들 다 입주 끝난 상태가 되는 거니까. 네네. 네. 개포 고덕이 한번 일단락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1단지나 4단지 같은 큰 단지는 아직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일단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는 시기가 다시 2020년이다. 네. 이렇게 보여졌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1단지, 4단지는 개포 1단지, 개포 4단지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고덕은 다 끝나서 고덕은 9단지 빼고는 이미 다 끝난 거고. 제일 조직은 2단지, 3단지가 입주 이제 하면은 마무리 2019, 20에 마무리 끝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개포는 1사가 지금 이주하고 분양 준비하고 있으니까 걔네는 뭐 한참 뒤에 공급 입주 물량으로 나오겠네. 22년, 뭐 23년. 네, 그러니까 그건 나중 얘기인 거고. 또 하나가 요즘 계속 불거지는 상황인데 이제 토지 보상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토지 보상금이 내년에 25조가 뭐 풀린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25조라고 하면 2009년 이후 최대 제일 많이 풀리는 금액이고 그 25조가 과연 25조 중 일부라도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다면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많아져서 뭐 매물이 많이 점점 잠겨가고 있는데 토지 보상금이 들어갈 경우 그게 제가 내년 토지 보상금 제일 큰 부분이 성남 금토지구랑 복중지구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풀린다고 하니까 내년 하반기 뭐 점점 이제 보상이 되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뭐 리드 타임 감안하면 2020년 이후에 계속 동력이 보급이 되는 게 아닌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자금줄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네요. 2009년 이래 최대 금액이 풀리기 때문에. 또 하나는 9월 21일 공급대책에서 그 3기 신도시 30만 호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결국은 택지를 확보해야 돼서 또 뭐 토지 보상금이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3기 신도시 그건 언제 보상 나가겠어요? 걔는 한참 뒤에 나가겠지 뭐. 뭐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대 좀 지나서 계속 동력이 좀 그렇게 보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겼다는 그런 부분이 유동성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상승기와 비교했을 때 이번 상승기 상승률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 중반이 더 높았고 상승률이. 그런데 그때 상승기와 지금 상승기를 비교해봤더니 뭐 GDP 성장률이나 통화량 증가율, 그다음에 가계소득 증가율이 비슷하더라. 그런데 집값은 그때에 비하면 체감상 많이 올랐지만 그때에 비하면 사실은 덜 올랐거든요. 퍼센티지상.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비즈니스워치 이광수 선임연구원님이랑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경제 상태가 되게 안 좋지 않다. 상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지금 상황하에서 이렇게 지금 급등하는 모양새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다.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계신데 경기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뭐 가계 소득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2000년대 중반이랑 지금 2017, 18 뭐 요즘 시절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경제 체력이 좋아지는 부분은 그 당시랑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가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덜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여력이 있다. 그게 이제 2020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랑 시너지를 내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지난 14년 평균에 비해 조금만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버블이 2008년 2분기에 그 지수가 정점이었는데 아직 30% 이상 차이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오를 여력은 있다고 봤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는 부분은 그 9.21 공급 대책을 보면 본격적인 입주는 2025년 이후로 예상이 되고 또 GTX 개통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뭐 정부 목표대로라면 2023년부터 5년까지 사이에 개통이 되는데 좀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되면은 서울이 좀 중장기적 정점에 다다라서 그때쯤부터는 뭐 장기간 하락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과의 디커플링이 굉장히 갭이 커졌고 그리고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 GTX가 개통되고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2020년 초중반 또는 그 중반 때부터는 장기 하락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GTX가
마무리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GTX가 굉장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짓누르게 되는 아주 무슨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이기 신도시들이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주택지로 따질 때 너무 멀어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GTX가 서울의 주요 업무 지역들로 다이렉트로 뭐 10몇 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물리게 된다고 하면 그 주변 지역에 잘 갖춰져 있는 주거 지역들은 좀 주택으로서 효용들을 대체제가 되면서 다른 가치를 보일 거고 서울 도심이 미래다라고 얘기하던 그런 지역의 일부 수요를 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시점이 가셔야되는 뭐 2023년 빠르면 23년 2025년 이후부터는 장기적으로 미친 듯이 오르던 그런 모양새로는 가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보신다고 보면 맞는 거죠? 뭐 공급 측면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그렇고 또 또 하나 제가 빠뜨린 게 2024년부터 10년차 부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가 시작되거든요. 한마디로 2014년부터 결혼을 안 하기 시작했다. 근데 제 주변을 봐도 그 미혼 동료들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히 그 아무래도 부부들이 아파트의 그 주요 수요라고 봤을 때 결혼 안 하는 풍토 그게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게 2024년부터 아닐까. 그럼 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2024, 5년에 다 몰리기 때문에 그때쯤 서울이 정점을 찍고 좀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이슈들이 그때 막 몰리는 터지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중에서도 결혼 안 하거나 또 문제되는 게 있어. 이제 이혼하고 다시 1인 가구로 분리가 되어 나온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근데 실제로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뭐 20평형대 아파트라든가 소위 말하는 지금 도심지 내에 말 그대로 지금 근래 상승세를 찍어주는 그런 가격 아파트들을 꼭 살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수요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드는데 결혼도 안 하거나 이래버리면 10년차 부부 증감률은 급감할 수밖에 없고 그게 상당히 큰 폭으로 줄더라고요. 2024년부터. 2014년이면 몇 년 전인데 결혼을 그렇게 안 했구나. 4년 전부터 결혼을 안 하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여담이지만 2026, 27년에는 IMF 수준으로 그 결혼 10년차 부부 증가율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 17년 정말 결혼을 더 안 해, 훨씬 안 하게 되는. 근데 그런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서울 아파트 수요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명쾌하게 섭니다. 뭐가 서냐면 아파트를 살 때 철저하게 역세권 소형으로만 사야겠다.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대형의 시대가 온다. 다 필요 없고 철저하게 앞으로 이제 안 좋아질 시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난 하락장에서도 보면요. 역세권 소형들은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많이 조정들을 받거나 크게 폭으로 빠진 애들이 있었는데 지난 하락장에서도 전세가가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상대적으로 역세권 소형들이 매매가 하락이 좀 덜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버틸만 했거든요. 무조건 역세권 소형이고 결국 이 도심지 내 출퇴근하는 고소득 1인 가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쪽을 계속 생각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미래 방향에 대한 어떤 생각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관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서 어디를 사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앞으로 계속 뜨거운 지역은 서울이 될 거다. 서울을 사야 된다. 제목도 서울 아파트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고 하셨는데 왜 서울에 포인트를 두셨나요? 사실 서울이 근본적으로 수급이 부족한 지역임은 맞는 사실이고 그거를 데이터로 보여준 게 이제 그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인데 그거 봤더니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거를 일단 제가 그냥 실질주택 보급률이라고 명명을 해봤는데요. 서울이 7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72%라는 것은 이제 100가구가 사는 지역에 72채밖에 집이 없다는 건데 인구 1000명당 주택도 289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00채 이하인 지역이 서울이고 1000명당 아파트 수도 167채로 제주도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구수 대비 가구수 대비 가장 주택이 부족한 곳이 서울이다. 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이미 데이터로 드러난 셈이고요. 어제 또 흥미로운 기사가 떴는데 이투데이에서 기사가 났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작년 동기 대비 62.5%가 감소했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재건축 그런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추후 공급도 또 줄어들 여지를 생겨버린 게 또 서울의 전망을 좀 밝게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변에 워라밸을 점점 중시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예. 그런 상황에서 직장과 주거지와 직장이 멀면 삶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웬만하면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살고 싶어할 분들이다. 서울의 미래 주택 수요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서울이 이제 1989년 이전 준공 아파트, 구식 아파트 비율이 전국 평균이 10%인데 서울은 19%로 월등히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도 현재 위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신축으로 바뀌면 서울의 위상이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책에서 언급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흥미로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자가 점유율이 낮다. 네. 낮은 이유는 그냥 보면 이 다주택자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역으로 돌리면 그 자가 점유를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결국 수요로 돌아오면서 네.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도 되게 놀라웠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울에서 이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나가면서 인구가 빠진다. 서울의 인구가 빠진다는 얘기는 서울이 그만큼 매력을 잃어가는 거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서울의 아파트가 열악하고 노후해지면서 인근의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신도시나 택지 공급들이 많이 있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사가고, 그러니까 서울의 연립주택 다세주택 살다가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받거나 임대 거기 안 비싸다라고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수요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노후주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아파트가 1989년 이전 이전 아파트들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잖아요. 사실 아파트를 서울부터 졌지. 그러니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계획, 기본계획,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건축 사업 등을 해서 다시 정비가 되면 걔네가 신규 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다시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재건축 그런 규제를 강화하는 게 사실은 서울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밖에 없다는 걸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서울에 다시 신축이 늘어나면 지방과 수도권 내지 지방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이것이 좀 오히려 더 보기 좀 안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그래서 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발전을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일 수도 있다.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왜냐하면 그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만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건 정부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아무래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막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보면 재개발은 앞으로 서울시 안에 할 만한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 여러 가지 좀 되게 도시 정책에 대한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김수현 수석 책을 보면 서울시 안에 미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한 토지들을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게 유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심지 안의 토지들은 이제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겠고, 이미 개발이 고밀도로 돼버리면 그 이후에는 다시 환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큰 틀 하에서 서울 도시계획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쉽게 풀어주지는 않겠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 질문에 없던 얘기인데, 반대로 보면 아까 서울이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 한편 GTX가 연결되면 GTX에 연결되는 주거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광역교통망 개선에 따라서 엄청나게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출퇴근할 만한 거리 안에 주택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걔네들도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GTX가 개통이 되면 솔직히 말하면 B랑 C는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A가 제일 빨리 될 텐데, A가 되면 동탄과 파주가 그 각각 삼성역에, 동탄은 삼성역에 18분 만에 도착을 하고 파주는 서울역에 16분 만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의 집값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그 주거 수요의 대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싸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사실 특히 북카페에서는 동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도 없지만 평가절하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 가격대에 삼성역에 그렇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저는 동탄에 좀 어느 정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동탄 이 역 주변은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예. 지금 뭐 30평형대 8억? 7억대? 8억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요. 예. 엄청 올라버려서 그 가격,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양가 4억 정도? 네네.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동탄이. 보면은 동탄 2기만 해도 판교와 분당을 합친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그 정도 물량에도 이 정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 수요가 뭐 많은 부분은 삼성에 기대고 있겠지만 그 GTX 개통되면 서울권 수요도 일부가 통근 수요도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탄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동탄에서도 기존의 동탄 1쪽이냐 동탄 2쪽이냐 어느 정도까지 범주를 보고 볼만하다, 개인적인 기준이 있으세요? 사실 아까 부동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역세권이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그 판교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동판교, 개인적으로 서판교의 그 쾌적함을 좋아하는데 그 매매가는 동판교와 서판교의 갭이 계속 벌어지는 걸 보고 투자 측면에서 무조건 역세권이다. 무조건 역세권. 결국은 동일은 게다가 이제 입주한 지 이제 10년 차가 돼가고 있고, 결국은 신축에서 기축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역도 멀고 하니까 그래도 본다면 동탄 2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우포안으로 정리가 되네요. 우포안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거의 고유명사처럼 들었는데. 그러니까 동탄역, SRT역 주변에 있는 세계단지 그런 중심으로 역시 그 역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광역교통 중심지에 얘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마을버스 타는 거는 또 다른 얘기고, 네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개념으로 앞으로 GTX가 들어가게 되는 지역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도 GTX역을 끼고 있는 단지들 중심으로, BC도 뭐 저는 정치적으로 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서 주택 가격 측면에서 홍춘욱 애널리스트께서도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GTX를 빨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전 되게 공감을 하고, 그거 말고도 그 경제 성장이 요즘 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SOC 투자를 확대한다면 역시 GTX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가장 예비 타당성 그것도 스킵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거 보면 의외로 빨리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그리고 사실 이 별도로 하나 서울이 주택수가 되게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생각해봤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이게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이 주택을 산정하는 이 통계가 우리나라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들 되게 늘어나는데 네. 물어봤더니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다중주택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개별 결국 가구 수는 1인 가구 수로 가구도 다 칠 텐데 결국 이런 주택들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모수에서 주택 모수에서 빼버리면 이 통계가 이게 믿을 수 있는 통계인가? 사실은 뭐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어쨌든 그러한 오피스텔 원룸이 제외된 주택 보급률은 낮다는 데 의미를 뒀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새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는데 그런 양질의 주거지가 많이 갖춰져 있나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서울이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건 또 사실이고 서울이 좀 오히려 개선 포인트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제 내용 중에서 아까 보유세 얘기 잠깐 하신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왜냐하면 7월달, 9월달, 12월달 재산세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까지 늘어난 고지서를 받아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물건들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정부의 보유세 대책에 따라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해소되면서 시장이 결국 매물에 나올 거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계신 거라고 봐도 되나요? 당장은 아니고 올해는 체감을 내년에 고지서가 나오고 체감이 되면 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현재는 양도세 중과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팔겠다는 생각을 대부분 안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한 분이 40만 명이더라고요. 그 2004년에 도입됐을 때보다 이제 4배가 됐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120만 채. 그리고 이 120만 채 중에 77만 채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고 이 부분들은 매물이 이제 당분간 안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 이상 갖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임대사업자가 옛날부터 제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활용을 안 했던 이유가 신고하고 이런 것도 귀찮지만 옛날에는 5개? 뭐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임대사업자를 못 내고 여러 개를 사야만 주임사를 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했던 건데 그게 아마 지난 정부에서 뭐 한 채도 두 채까지 줄었다가 그 다음에 한 채로 아마 줄지 않았나.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 대충 전 그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 이슈가 됐어요. 반대로 그 시절에 5채, 10채 사서 주임사를 묶을 수 있었던 자금력 있는 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 2004년부터 했다라고 하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2014년부터? 근데 그러면 그 물량들 짧게 묶은 애들 그 세금이 자유로우려면 10년 갖고 있어야 되나요? 8년이요? 네네. 그러면 아직 멀었구나. 나오려면 그 2020, 23년 그때 가야지 그 사람들 물량은 나오겠네요. 네. 그것도 2014년에 등록하신 분들이고 올해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2020년대 중반까지 매물이 잠겨 있는 집들이 많다. 그런데 토지 보상금이 유입이 되면은 매물은 좀 어느 정도 잠겨 있는데 유동성이 강화되면 좀 다시 튀어오를 여진이 또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장의 매물이 이런 이유로 나오기에는 그렇게 또 만만치 녹록치는 보유세가 그 물건을 토해내게끔 하기까지는 아직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일단은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도 못했고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겠지만 야당은 또 저는 사실 반대를 하고 있고 9.13 그 나올 때 공포스러웠거든요. 300%? 어떻게 올해 100만 원, 내년 300만 원, 내후년 900만 원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국회를 통과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장이 저는 제발 그래서 좀 가라앉아라. 이게 사실 저도 이제 2주택이긴 한데 이게 재개발 구역의 집이라서 지금 이제 9년, 10년 보유하고 있는데 재개발 구역 이제 이주할 건데 지금 주임사 등록하고
또 이제 철거한다고 머리 아파가지고 그냥 네. 들고 있는 입장인 건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겠지만 근데 결국 팔 수도 없어요. 일종의 사이버머니 같은 거니까. 네네. 중과 때문에 결국 장기 보유를 지금 해왔고 앞으로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집이 주는 효용은 그대로인데 팔지도 못하는데 보유세만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건 뻔한데 네.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번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좀 반납하더라도 가격이 조정받으면서 하락하더라도 좀 가격이 안정화되면 세금을 많이 걷어라라고 하는 공분이 좀 사그라들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뭐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뭐 국가 차원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그 경기 침체로 좀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맞는 통치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면 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애국자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국가가 갖고 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또 국가 세금 걷어가지고 또 나눠주면 나눠준 돈들 사람들이 쓰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돌아간다. 뭐 그렇게 볼라나요? 예. 자, 아무튼 이 매물 잠김 현상은 그렇게까지 단기적으로 작동하긴 어려울 것 같다. 예. 네. 그러니까 매물 잠김이 해소가 되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뭐 다음 질문했던 얘기고, 요 얘기를 좀 한번 또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구 감소. 이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2000년대 들어서부터 확실히 이제 신생아들 급감하고 지금 보니까 이 교육 시장이 침체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제일 체험하실 것 같아요. 네. 그 한 반당 학생 수가 계속 눈에 띄게 줄고. 저희 애들 한 반에 20명. 예. 한 학년 3반밖에 없어요. 심지어 뭐 그 어떤 초등학교마다 뭐 다르겠지만 어떤 초등학교는 6학년과 1학년 숫자도 확연히 다르다더라. 그런 정도로 상황이 있는데 통계청에서 저는 올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작년까지만 해도 인구 감소 시점이 2032년이라고 했는데 올해 1분기 때 2028년으로 수정이 됐고 2분기 때 이 출산율대로라면 2023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1년 만에 9년이 인구 감소 시점이 9년이 당겨진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더 당겨질 수도 있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23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 최신 전망은 2023년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되니까 2011년부터 인구가 감소가 시작되는 일본의 사례가 굉장히 좋은 학습 사례가 선행학습 사례가 일본은 2011년부터 예. 인구가 줄기 시작했네요. 예, 줄기 시작했고 지금 그 사회 현상이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의 격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벌어지고 있더라.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이 어떤 기준이에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예. 점점 이제 극단적으로 좀 버리는 지역이 생기는 거죠. 버린다고요? 예, 아니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버려요? 예, 그 일본이 컴팩트 시티라는 정책을 내놨는데 예. 한마디로 모여서 살아라. 예.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 점점 안 되는 지역에 행정력을 낭비할 수가 없다. 우리의 행정력을 거기까지 세금 내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켜줄게. 여기까지는 다 모여라. 행정력을 지원해줄게. 모여 살아라.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를 일본은 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공기가 더 좋은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고령 인구들도 도심으로 모여들고 있더라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고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이제 일손이 감소하니까 고령층들의 그 인력 채용 증가가 되고 있고 노동력이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쪽에 가던 노동력들이 노인분들도 오셔서 일을 해주세요.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도심으로 다시 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되게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것도 있고 편의시설이나 의료 인프라가 다 도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이 드신 분들도 도심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고 집값 측면에서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지만 도쿄는 이제 2000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더라고요. 집값을요? 네네. 다른 수도권 도시들은 아직도 2000년에 비해서
한 70에서 90% 수준, 수도권 도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인구 감소가 머지않은 우리나라한테도 서울을 바라볼 때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라든가 이제 되는 지역들 말 그대로 행정력이 그러니까 쭉 어떤 국가적인 경쟁력이 있는 인프라가 모여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값도 전고점 수준을 회복했을 정도로 전고점까지는 아닌가요? 전고점은 아니고요. 네, 전고점은 2000년 수준까지는 회복했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되고 있고 안 되는 지역들은 버리고 있다. 그럼 결국 서울도 만약에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결국 살아남을 알짜 중에 대장은 서울이다. 서울에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세계로 인도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무릎을 딱 쳤는데 이제 가뭄이 와도 저수지 가장자리부터 마른다라는 표현으로 서울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당시 어리석은 질문 초보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했는데 저수지가 다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국가가 망한 거니까 그건 고려할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저수지란 거 국가로 계산한 거고. 그렇죠. 그럼 다 망한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저수지는 원래 만약에 가장자리가 마르잖아요. 가장자리는 찔끔찔끔 원래 물이 있었으니까 말라도 이만큼인데 빠지면 중앙에 물은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똘똘한 한채 현상이 항상 그래서 그거 하나 뭉쳐서 왔다가 실제로 하락폭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아. 그렇죠. 근데 저도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수도권을 투자로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수적이거든요. 이게 보통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막 투자자들이 옮겨간다고 하니까 여기 사야지 막 움직이긴 하는데 원래 관심이 없던 지역이잖아요. 시장이 다시 안 좋아지면 다시 관심이 없어지거든. 그리고 고만고만한 지역들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락장이 오면 서울에도 좋은 물건 많이 나오는데 굳이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그런 시장 흐름에 되게 취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전 시즌에 엄청나게 투자하셨던 분들하고도 가끔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 들어보면 수도권의 재개발 이런 거 사가지고 아직도 물려 있어서 계속 수리하러 다닌다. 집값은 회복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전세 가격 이런 걸로 매매가는 다 회복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팔리지도 잘 않아. 그래서 왜냐하면 재개발 해제됐거든. 그러니까 전세가로 가격은 회복했는데 이제 매매는 적당히 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잘 매매는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일본은 지금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에 도심에 집중하고 되는 지역으로 집중하는 정책적이 낮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입지 규제 최소화 지역이라든가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 저도 이 질문을 들으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모르겠다였는데 실업률, 그러니까 경기가 되게 안 좋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거는 미쳤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된다.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직장 말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많은데 집값만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건 비정상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과열의 증거가 맞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언론을 한창 달궜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 참사 이야기였는데 실업률이 역대 최고고 고용이 안 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7월에는 5,000명밖에 고용이 안 늘었고 8월에 2,500명밖에 안 늘었고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용 근로자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에 이제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그만큼 감소를 한 거여서 고용이 인원이 안 느는 것처럼. 잠깐만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면 되게 안정적인 직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에
숫자는 늘었는데 네. 반대로 임시직 고용직이면 뭐 이렇게 일용직이면 뭐 네네. 건설 노동자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네.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 고용의 질 자체는 되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는 건가요? 질 자체는 사실 양과질을 다 추구해야 하는 게 뭐 정부의 목표이긴 한데 네. 질만 현재 잡혀 있는 질만 좋아지고 양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란 거네요. 결국은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주택의 매수 주체는 그 상용 근로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수는 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이제 주택 매수 동력을 제공해 주는 셈이 되는 거고 그 고용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이나 또 놀라웠던 것이 소득 증가 추이였는데 그 상위 20% 소득 증가 추이를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죠. 2018년 2분기에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상위 20%의 소득이 무려 10%나 증가했더라. 1년간. 굉장히 큰 증가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연봉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가구가 1984만 가구이기 때문에 상위 20%면 약 400만 가구의 수입이 1억에서 1억 1천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양극화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은데 집값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업률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소득의 양극화가 네. 이게 사실은 심화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다. 10% 엄청나게 많이. 네, 1년에 10%면 엄청 는 거고 네. 그런 거 실생활적으로 어떤 그분 블로그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최상욱 애널리스트로 기억하는데 뭐 지금도 미주나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1등석부터 예약이 마감이 되고 뭐 어느 지역을 가나 뭐 벤츠 일부 차종은 독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고 저희 가족도 어제 좀 다른 그 회사 모임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좀 값이 나가는 고깃집인데도 금요일이라 그렇겠지만 사람이 이미 꽉 차 있고 그런 게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걸 못 느끼게끔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모두 양극화 확대 때문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던 원동력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비싼 집을 사주고 있는 사람은 소득 수준이 꽤 안정되었거나 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안정적인 고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서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 쪽은 오히려 고용이 그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고 있는 계층은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득의 양극화의 영향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좀 그 부분도 저도 딴 사람한테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런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2019년에 이제 예상대로 조정장이 오면 아까 이제 2019년 하반기 뭐 적어도 중반 이후에 넘어가면서 물건들을 매수하려고 지금부터 계속 가격 모니터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도 뭐 일부 댓글 뭐 블로그나 카페 댓글에 그런 분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뭐 그런 이번에 책을 쓰면서 조사하면서 얻은 단지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이 기준은 그 제가 북카페에도 글을 올렸지만 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게 저는 의아했거든요. 부동산님도 그렇고 저희 매경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책의 전반부인 그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더 많이 집중이 되셨는데 오히려 상당수 많은 독자분들이나 그 회원분들은 그 어디가 좋은지에 더 집중하고 있는 이게 아이러니한데 대중은 찍어주길 원해. 네. 찍어주길 원해. 대중은. 이게 근데 찍어주면 뭐 요새 또 찍어준데 올랐다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어디를 사야 되냐 이 내용은 인터뷰 저걸로 하나도 안 실었어요. 그래서 괜히 구설수에 오를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저는 그 정도 네임밸류는 아니라서.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찍었으면 저 사람 인사이트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는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를 사면 이게 하락장에서도 예를 들어 잘 버틴다거나 또는 상승장에서 먼저 치고 올라간다거나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단지 이런
만약에 조정받는다고 하면 이런 거 중심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4가지 기준을 책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네. 다 근거가 있는 걸로 기준을 잡았고, 첫 번째는 아까도 워라벨 얘기를 했지만 직주 근접 트렌드가 굉장히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또 들자면 그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 용이한 육아를 위해서 직장 근처로 주거지를 옮기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 트렌드가 더 강화가 될 것인데,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출근 시간대 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20개역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출근 시간에 하차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네. 20개 지하철역. 예. 근데 그걸 꼽아봐서 그 20개역의 역세권 단지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너무 업무지구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범위를 넓혀서 그 20개역에 환승을 하지 않고 두 정거장 내에 위치한 역이 74개역이 있는데 총 94개역의 반경 500m 단지들을 다 뽑아봤습니다. 아니, 이 책에 보면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겠네요. 예. 이 책을 사봐야겠네. 다만 154개 단지 이름은 안 나와 있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좁혀가는 과정에서 여기나 그런 것들은 다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많이 오는 역들이 어디고 그 주변에 몇 개 안에 갈 수 있는 역들이 나오면 그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반은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괜찮지 뭐. 그게 아마 이 책의 가장 노가다 작업이 아니었나. 그 다음 네이버 지도는 반경 500m를 그려주는 툴이 없더라고요. 다음 지도에 있어서 다음 지도에서 일일이 그 500m 이 한번 그려보고 그 안에 드는 단지들을 골라봤더니 154개 단지가 나왔고, 그 두 번째 기준은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꼽아봤는데요. 사실 그 요즘 대단지들이 마침 부동산 114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단지일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또 대단지가 아무래도 요즘 그 희소성이 있더라고요. 전체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가 한 2만 7천여 단지가 있던데 그 중에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8%에 불과하고 8%? 예. 그거밖에 안 되고, 또 뭐 아무래도 대단지다 보니까 커뮤니티 잘 되어 있고 인프라 괜찮고 학교가 가까울 거고 관리비 절약되고 뭐 그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연식을 꼽았거든요. 신축 선호 트렌드도 앞으로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 웬만한 입지 열세도 극복하는 게 신축의 힘이라고 보여지고, 북카페에서도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입지를 내세우는 기축분들과 그 신축을 내세우는 분들과의 다툼이 좀 많은 편인데, 신축 힘이 그만큼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신축 요즘 뭐 지진도 뭐 포항이랑 경주에서 났었고 내진 설계도 중요하다, 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정화 기능도 중요하다, 그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게 신축이다 보니까 신축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또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됐기 때문에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단지들이 또 희소성이 있겠다. 그래서 입주한 지 10년 내 신축과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단지들, 그렇게 좁혀봤더니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좁혀보니까 다 충족하는 단지가 서울에 37개 단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들이 굉장히 좋은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블루칩이겠다 이렇게 분류를 했더니 37곳 중에 25곳이 동남권 3구에, 강남 3구에 몰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 책이 그냥 강남만 좋다는 그러한 그 대변하는 그 꼴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 더 넓혀서 일자리와 교통망이 개선되는 입지에 해당되는 단지를 27곳 추가해서 64곳, 그렇게 4가지 기준으로 좋은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단지를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책에는 있고, 북카페에서 일단 5개 오픈을 했죠. 다 오픈하지 마. 책 팔아야지. 얼마 안 떨어지더라도. 안 그래도 그 5개 단지 올렸지만 북카페 그 댓글 달아주신 거 보면은 뭐 공감해 주시는 것들이 많아서 의외로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가장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 도심권에서 제가 언급한 남산타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 굉장히 놀랐거든요. 남산타운이 예. 이해관계인이 많아요. 머릿수가 많아요. 단지가 크잖아요. 크기도 큰데. 네, 그리고 올해 엄청 올랐어요. 남산타운. 네.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 남산타운이 리모델링 시범 단지 서울형 리모델링 됐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가격도 되게 가파르게 많이 올랐고 거기가 리모델링 되면 기대되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사실 산동네 별로 안 좋아했어. 저희 지형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개선해서 입지는 정말 위치 자체는 되게 서울 안에서도 되게 한적한 위치예요. 강남 접근성도 되게 좋고 진정한 숲세권. 그렇죠. 위치도 보면 바로 맞은편에 옥수동 마주하고 있잖아요. 저 이편 파크힐스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도 좋고 좋죠. 아무튼 그 단지 선정의 기준 간단히 말씀 나눠봤고요. 자, 저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뭐 아파트 단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선정을 해놓으셨으니까 책 사셔서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정말 알짜 팁들이 되게 많은데 이 팁들 중에서 제가 이제 되게 흥미로웠던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새 아파트는 원래 비싸잖아요. 또는 새 아파트가 대래들은 비싸 미리. 그러면 새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그 옆에 좀 연차가 있는 기축을 살까? 그 고민을 되게 하다가 기축을 사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신축이 비싸도 원래 옛날부터 비쌌던 애가 지나도 계속 비싸라고 하면서 이제 기축을 사기도 하고 하나의 선택 툴이 되는데 자, 신축 아파트가 너무 비싸면 주변에 기축 아파트를 돈에 맞춰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썼던 부분이거든요. 이해관계인이 많잖아. 사실 심지어 특정 단지들을 거론하면서 써긴 했는데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례가 잠실인데 잠실은 조금 제 주장과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일단 제 주장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변 기축에는 악재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세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잠실이었는데 잠실은 좀 해당이 덜 된 이유는 그 신축이 들어서도 기축도 잠실 같은 경우는 좋아진다고 본 이유는 원래는 A라는 지역의 주택 수요는 한정돼 있다고 보거든요.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신축이 들어와 버리면 그 주택 수요가 그 신축에 쏠려서 기축이 주목을 못 받고 그래서 기축이 악재라고 봤는데 잠실 같은 경우는 입지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롯데호텔 타워도 있지만 DBC 건물도 나중에 생기고 그 둘 사이에 있는 게 잠실이고 그런 부분들 뭐 교통망이나 일자리, 삼성역 개발 뭐 그런 것들 개발의 수혜를 잠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잠실은 사실 입지의 가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종합운동장 주변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북카페 올리면 또 많은 다툼이 있을까 봐 안 썼지만 잠실의 평당가를 추이를 제가 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2016년 4분기에 서초구 평균이랑 똑같았습니다. 잠실이 잠실동이. 그런데 계속 가파르게 오르더니 2018년 1분기에 강남구 평균을 잠시 추월했었습니다. 그래요? 강남구 평균. 서초구 평균은 이미 추월했고. 제쳤고 강남구 평균도 2018년 1분기에 잠시 제쳤다가 2분기에는 다시 강남구 평균보다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뭐 잠실이 강남인가요? 라는 질문이 가끔 있지만 그것만 보면 강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강남구 서초구 평균보다 더 빨리 올랐다는 건 입지가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잠실은 좀 지금 말씀드린 신축이 들어서도 기축이 빠진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주택 수요가 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두 군데를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특정 단지로 얘기를 해도 욕은 본인이 드실 거니까 하지 마세요. 욕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팩트대로 한 거니까요. 제가 그 34평 실거래가 평균으로 추이를 그려봤는데 입주 8년 반 만에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대단지 입주를 맞이한 레미안 공덕 3차 가격을 봤습니다. 실거래가를. 서울 아파트 시세가 2013년 4분기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 레미안 공덕 3차는 2014년 내내 하락기를 이어갔거든요. 하락기가 더 이어진 거죠.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입주한 다음에는 좀 격차가 점점 벌어졌죠.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지만 기대만큼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 하나 좀 주택 수요를 뺏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더 큰 케이스는 뭐 똑같이 입주 8년 반 만에 이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라는 대단지 입주를 맞이한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가 있는데 2016년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미미했고 2017년 3월에는 그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시작하니까 오히려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는 평균 실거래가가 잠시 뒷걸음질 치기도 했던 2017년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이후 반등은 했지만 계속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신축 대단지 입주는 주변 기축에는 주택 수요의 쏠림 현상을 가져와서 악재가 되지 않나. 일단은 부정적이다. 예. 좋은 영향,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임대 측면에서도 매매 측면에서도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고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또 그 단지끼리 서로 갯매우기 하면서 네. 쫓아가기는 하지만 네. 집중한다고 하면 좀 이쁜 애를 가는 게 낫겠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해서 생각하세요. 네. 자, 지금 이 얘기는 사실 방송하면서 몇 번 얘기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앞전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아니라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입주 물량, 올해 이제 전세 가격들이 안정화됐던 이유가 오히려 이제 뭐 올 연말에 입주한 헬리오시티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의 입주 물량들이 올해 서울의 전세 가격, 그러니까 올 3월에서 7월 뭐 이제 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었던 거는 오히려 수도권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아무래도 2017년, 18년에 수도권 입주 물량이 굉장히 늘었고 그 중심에 있던 게 아까도 나온 동탄 2기 신도시로 보이는데요. 제가 좀 우연찮게 발견한 게 있었는데 동탄 2기 신도시가 입주 물량이 서울에 영향을 미쳤나를 좀 어떻게 알아볼까 하다가 한번 좀 착안한 게 동탄이 위치한 화성시와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북상하면서 접하게 되는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그리고 서울 이 두 군데의 전세가 추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 화성시, 동탄이 위치한 화성시죠. 화성시가 이제 계속 2015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제 입주 물량을 못 견디고 2017년 1분기에 전세가가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바로 위인 수원시가 2017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고 3개월 텀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바지꼴에 표씩 붙잡네. 그 마찬가지로 그 다음 분기 3분기 때 그 바로 위인 용인시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고 좀 지나서 2분기 지나서 2018년 1분기에 그 성남시가 전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도 2018년 1분기에 찍고 2분기에 내려왔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화성시 동탄의 입주 물량이 그 북상을 하면서 영향을 미쳤다. 분기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리드타임을 두고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서울이 1년 뒤에 영향을 받고 그 전세가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외 2018년 2분기에 전세가가 떨어진 원인을 그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혹자는 그때 매매를 많이 해서 그게 이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가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2015년이 17년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2015년이 전세가가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걸 감안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돼서 2018년 2분기가 빠졌다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같은 잣대를 두 시기를 비교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오시티 영향도 아닌 거고 결국은 수도권 입주 물량, 동탄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입주 물량이 서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2018년에 영향을 미쳤다. 1년 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건데 그게 또 좀 신기한 게 올해 3분기에 다시 서울이 이제 전세가가 반등을 했고 올랐는데 그러면 그 동탄 입주 물량이 2018년 3분기에 영향을 안 미쳤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년 뒤에
동탄 입주 물량이 서울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동탄이 2017년 하반기 입주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말은 1년 뒤에 2018년 하반기에 서울에 영향을 전혀 못 미쳤다는 얘기죠. 동탄은 지금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 입주가 굉장히 또 많거든요. 동탄에. 예. 그 말은 이 논리대로 하면 1년 뒤에 서울, 2019년에 또 서울에 영향을 연쇄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2019년은 해리구만. 지금 2019년은 그러면 동탄 2기에 물량들이 임대 가격도 압박해. 예. 그리고 당장 서울 안에 있는 입주 물량들도 많아지죠. 많아서 걔도 압박해. 10년차 부부는 줄어들어. 네. 전세도 10년차 부부가 꼭 집을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세도 움직일 건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 수요도 없어져. 굉장히 공포스럽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사례들을 다 취합해서 2019년은 이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이 그래도 오른다면 5년차 상승의 법칙도 깨고 10년차 부부가 줄어드는데도 집값이 오르고 이 전세 입주 물량 늘고 수도권도 늘고 서울도 느는데도 집값이 오른다면 저는 2019년 상승한다면 감히 오버슈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오버슈팅 아니에요? 지금요? 네. 쉬어갈 시점이 왔다는 정도로 아직 오버슈팅의 초입 구간 또는 딱 초기 단계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열심히 읽으니까. 자, 반대로 그러면 그 내용 이게 1년 정도 텀을 두고 동탄 이신도시가 1년 정도 텀을 두고 서울의 전세 가격을 하방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이런 교통망들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지역에 택지 공급을 하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지금 뭐 서울 정부가 30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택 공급 정책들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겠지. 근데 실증적으로 이렇게 한 1년 정도 두고 따라간다. 경부 라인으로 바로 앞에 있는 대단지 주거 지역들은 3개월 텀으로 분기별로 그렇게 가격 바지가당을 끄집어 내리면서 안정화시키더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 얘기도 이제 다음 드릴 질문도 앞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대형 평형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대형 평형 아파트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한다면 어느 지역에 해야 되나 사실 이제 그 얘기 내놓으셨던 부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중소형 아파트는 어느 지역이 굉장히 수요가 많았고 등등 이제 요거를 한번 얘기 좀 해봐주세요. 그 중대형이 뜰 거라고 얘기하신 분이 이제 최근에 약세장을 언급하신 최상욱 애널리스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봤지만 일견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가구원수 감소가 너무 가파르다는 거거든요. 2005년에 서울의 가구당 가구원수가 2.9명이었는데 2010년 2.7명, 2015년 2.5명, 2017년 2.4명으로 12년 동안 가구당 가구원수가 0.5명이 줄었거든요. 꽤 가파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의 미래 수요 관점에서도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평형 투자를 해야 한다면 저는 가구당 가구원수 감소가 가장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중대형 평형 투자에 맞지 않나 싶었고 그곳이 어딘가 조사를 했는데요. 가구당 가구원수가 감소가 가장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 마포구 순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촌 또는 부촌으로 부상하는 곳들이고 이러한 곳들은 가구당 가구원수가 굉장히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는 전망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중소형은 거꾸로 이제 가구당 가구원 중대형을 피해야 될 곳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가구당 가구원 감소가 가장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관악구, 금천구, 강북구, 광진구, 영등포구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제 계속 세대원 수가 줄고 있다는 거니까 중대형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 평형대를 어떤 평형대를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있어서 네. 뭘 봐야 되냐.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른 네. 가구 원수 증가, 감소 등을 토대로 네. 이 내용을 봐가면서 내가 중대형을 사야겠다, 중소형을 사야겠다, 이 네. 지역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을 어떤 이 잣대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아주 놀라운 지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게 그렇게 결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아 대단하다. 역시 그렇구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제가 아는 소위 말하는 실전 고수들이 조금 있는데 네. 그분들은 이걸 감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네. 그냥 데이터 조사 없이 그냥 시장 돌아다니면서 얻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네. 아 이래서 고수들은 이렇게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 근데 이제 원래 대형 평수는 네. 되는 동네에 사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모여 살아요. 의사들 예를 들어 1호선 라인에 부천에도 큰 병원이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 원장님들 부천에 큰 집 안 살고 목동에서 모여 살아요. 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강남이라든가 강북 쪽에 있는 압구정동 이런 쪽에 있는 의사분들 압구정동 모여 살고 이제 병원이 평택인데 강남 도곡동 살고 이런 식으로 예. 법조인들도 잘 사는 사람들 모여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일종의 살고 있는 지역이나 집이 그 사람들의 얼굴이 되는 거라 네네. 모여 살아야 큰 집. 그러니까 큰 집 수요는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큰 집 수요를 가는 건데 네, 예, 그래서 안 좋은 지역의 큰 집은 벼 있거나 예, 전세 가격이 엄청 낮아지거나 네. 예, 저도 어릴 때부터 스승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대형 평형은 아무 동네나 사는 거 아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가구 원수 세대당 가구 원수로 딱 이렇게 통계가 나오니까 네. 이게 막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학적으로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 이제 그렇게 보던 모여 산다 이런 내용들이 네. 수치로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네. 사실 희열을 느꼈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반대의 경우도 이제 아까 이제 가구 원수가 적은 지역들 네. 결국 뭐냐면 소형 주택들이 지금 공급도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 소형 주택들이 결국 좀 나중에 공실 안 생기려면 소형이 많아야 된다. 네.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요. 예. 되게 흥미로웠어요. 자, 중소형 평형은 어느 지역? 중소형 평형은 거꾸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만 이 와중에 인구가 좀 늘고 있는 자치구가 있고 인구보다 더 가구 수가 늘고 있는 지역을 착안을 했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예. 인구도 늘고 있지만 가구 수는 더 늘어나는. 그 말은 중소형 평형의 인기가 많다는 거 보여졌거든요. 네. 인구보다 가구 수가 더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대표적인 것이 강서구였고요. 네. 두 번째는 용산구였습니다. 그 두 군데가 인구 증가 대비 가구 증가 폭이 가파르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인구가 1인 가구가 들어오면 1이고 가구 증가가 들어오면 가구는 지금 머리가 좀 안 돌아간다. 강서구는 아마 이 상황에서 서울이 인구가 늘어나는 자치구가 있다는 게 이채로운 건데요. 강서구는 아마 마곡이 영향이 컸을 거고요. 큰 것 같고 네. 사실 용산은 왜 인구가 느는지는 제가 좀 용산이 아마 용산님이 더 잘 아시죠?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용산은 인구가 왜냐하면 용산에 택지 공급이 없었거든요. 네네. 대단지 택지 공급이 없었던 터라 그런 게 있다. 용산에 이제 그게 자료가 언제 자료예요?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네, 용산에 레미안 용산이나 뭐 입주한 단지들이 일부 있었고요. 용산에 원래 인구가 별로 없어요. 네네. 용산 자체가 원래 이 국가 땅이 많아가지고 미군 부대라든가 국전무지구 부지라든가 그래서 철도용지 이런 게 많아요. 용산이. 지금 다시 보니까 네. 용산이 인구가 이제 1% 줄었는데요. 네. 가구는 20%가 늘었어요. 가구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소형주택, 소형주택이 많이 공급됐다. 결국은 오피스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채워졌다는 건 아무래도 중소형 수요가 굉장히 센 곳이 중에 하나가 용산구가 아닌가. 교통 장점이 많이 부각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들으니까. 뭐 강서구도 인구는 7% 늘었는데 가구 수는 30%나 늘었거든요. 엄청 많이 늘었네. 결국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이나 수요가 채워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은 강서구와 용산구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이 내용은 그냥 인구만 가지고 본 거고 사실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추정만 했을 뿐이지만 왜 이렇게 늘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뭐 출근하기에 또는 왜 이 동네에 전입을 했나 좀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데이터로만 저는 말씀드린 거고 학습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저는 사실 서울 투자는 이제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사실 블로그에도 얼마 전에 올려주셨잖아요. 이 내용을 카페에도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을 책에 이제 마지막에도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삼투시민도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난 놀라웠는데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투자한다면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대해 관심이 없진 않았고 다만 줄곧 서울만 봐왔지만 부산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있던 차에 사실은 저에게 이런 인사이트를 좀 제공해 주신 분이 사실은 부동산님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 1차 팟캐스트 찍고 나서 사적인 자리에서 저한테 이제 부산도 눈여겨보고 있고 눈여겨봐야 할 곳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막연히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한번 틈이 나서 데이터로 확인해 보니까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그 GRDP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부님 덕분으로 생각하고요. 아니, 사실 뭐 국가 간의 경제력 비교를 할 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게 GDP다. 뭐 우리나라 GDP가 세계 11위 나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지역 간의 경제 지표도 GDP와 똑같은 개념이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발견한 건데 GRDP, R이 아마 리저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지역 총생산을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GRDP고 제가 그 GRDP를 한번 서울과 부산을 비교를 해봤더니 추이를 쭉 그려봤더니 2000년에 부산의 GRDP가 서울에 비해서 1985년에는 30%였거든요. 2000년에는 22%로 이제 계속 부산의 경제 규모가 서울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계속 축소를 해왔던 거죠. 2000년까지. 그런데 2000년 22%가 된 이후로 2016년까지 계속 22, 23% 사이를 오가면서 큰 변동이 없더라. 결국은 그 이유는 부산의 경제 규모가 서울에 비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과 경제 성장은 그 궤를 함께 한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경제가 성장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부산이 서울과 비슷한 성장률을 계속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성장하고 있다면 서울만 계속 오르고 부산이 침체를 겪으면 나중엔 반드시 갭 메우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평가 구간이 생기는 거고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 투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네요. 실제로 이제 85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세 추이를 그려봤더니 서울과 부산이 굉장히 2000년대 초반까지 비슷하게 가다가 그러니까 비슷한 추이로 가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이 급등하고 부산을 횡보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서울이 2009년에 상승을 멈추고 하락에 접어들었을 때 부산이 단숨에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그 갭을 단숨에 미친 듯이 올랐죠. 엄청 부산이 올랐죠. 그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서 상대적 시세는 이제 갭 메우기를 바로 해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또 2011년 이후부터는 이제 둘이 비슷하게 움직였고 지금 현재 부산이 하락을 시작했죠. 작년 이후 꺾이고 있고 심리는 서울이랑 비교도 안 되게 안 좋던데. 안 좋고 그 심리가 좋은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확대가 되면 그건 어떻게 견뎌볼 수 있지만 부산이 지금 입주 물량이 계속 늘고 있죠. 심리가 안 좋은데. 그래서 입주 물량을 또 확인해 봤더니 2011년부터 17년까지 연평균 18,000여 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부산에 2018년은 24,000여 가구, 2019년에 26,000여 가구가 입주를 하고 시장 심리가 안 좋은데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가파른 하락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게다가 올해 분양 물량도 16년 만에 최대인 29,000여 가구라고 하니까 2020년에도 굉장히 그 입주 물량이 많다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부산과 지금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이 정점을 달할 때가 2020년대 초중반 또는 중반 내지라고 봤을 때 부산은 또 계속 하락하면 그때쯤은 갭이 절정에 달할 것이다. 그때쯤 다시 한번 뭐 부산과 서울이 GRDP가 비슷한 수준으로 GRDP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 전제 하에서는 부산의 갭 메우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날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 시점이 부산이 저평가 구간으로 가 있을 수 있다. 네. 보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서울이 중장기적 정점에 달할 때쯤 또는 그 전에는 부산으로 한번 그 관심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블로그에 여기 오기 전에 페북에다 하나 썼던 걸 그대로 붙여가지고 블로그에 올렸는데 지난 상승장에요. 분양받은 금액에 마이너스 혹시 아세요? 분양가에서 마이너스로 파는 거? 마이너스 P를 받고 판다는 말씀이시죠? 예, 마이너스 P를 팔아요. 10억 분양받은 걸 8억에 팔아요. 아. 상상이 가세요? 예. 그 피가 피눈물이 나는. P가 마이너스 2억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계약금 10% 들어갔으면 1억 들어갔잖아. 그렇죠. 매매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중도금 대출이 9억 들어있어요. 돈을 분납해서 다시 줘야 되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줘요. 내 대출 9억을 떠안아 주세요. 내 대출 이제 중도금 대출은 60%니까 중도금 대출 6억이랑 잔금 납부할 거 3억을 떠안아 주세요. 네. 그러면 그럼 반대로 8억에 팔아야 되니까 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1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후불이자까지 받아요. 네네네. 그래서 당시에도 막 인기적은 그런 정도까지 아니었을 수 있지만 막 수도권의 고분양가였던 단지들은 뭐 그 매도인 매수인 간에 줘야 되는 돈이 막 1억씩 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네. 자, 이제 그게 서울은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없겠죠. 왜냐하면 허그가 분양가를 꽉 세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분양가가 고분양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부산 쪽은 이 정비사업 분양 물량은 항상 후행해서 뒤늦게 나와. 보면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 아까 얘기하셨지만 올해 인허가 물량 되게 급감했다 그랬잖아요. 네. 작년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려고 다 밀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인허가 물량을 다 갖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작년에 많았던 거고 올해 이후부터는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작년이고 올해고 이렇게 나올 물량도 결국은 내 사업 안 하던 애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 좋아지니까 아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업 시행이 만들어지고 누적되면서 5년 뒤에 물량으로 나온다. 그걸 이제 딱 여실히 드러내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물량이 재개발. 항상 재개발이에요. 근데 이제 부산도 재개발 구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분양 물량들이 계속 있는데 입지도 계속 있는데 10년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이면 사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내용이 그겁니다. 과거에는 안 좋을 때 매수인들이 돈 받아가면서 매매를 했었는데 그런 시장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사실 부산 쪽에서 그런 상황이 시장이 만약에 계속 안 좋아진다. 또는 이제 경기가 계속 심리가 죽으면서 부산이 꺾여서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저는 부산이 태어나서 부산을 몇 번 가봤는데 해운대 놀러 간 거, 서면에 뭐 밀면 이런 거 먹으러 간 거, 서면에 놀러 간 거, 뭐 그런 거 정도밖에 없어서 부산이 어떻게 힘든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러나 이제 좀 밀도 있게 이제까지는 그냥 관광지로서 부산을 봤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사실 내년 초에 1월달에 부산 한번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구경, 부산의 부초는 어디구나, 이 동네는 어떻구나, 이런 데는 뭐가 있구나, 좀 현장들 돌아다니면서 공부 좀 해보려고. 저도 아직은 아닌데 2020년대 들어오면 좀 부산의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랑 다르신 게 뭐냐면 부산을 알잖아요. 전 몰라요. 아예 어떻게 생긴 동네인지를 몰라요. 저도 거의 비슷한 게. 그래요? 아주 어릴 때 한 5, 6년만 살았고 기후는 계속 서울 수도권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부산 투자 관련해서 한 회원분께서 정리 되게 잘해주신 글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해놓은 거 있거든요. 예. 지도나 이런 건 포함하지 않고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 보신 분들이 제 블로그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 자기 부산 사는 사람인데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써주셔서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지도랑 놓고 보면서 한 군데 한 군데 답사들 좀 다녀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투자는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 2년 안에 뭐 투자할 거다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예, 저도 한참 이 하락도 장기적으로 길게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저도 천천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준비했던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즐겁게 잘 답변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라고 그저께 제가 올렸더니 이제 뭐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또 친히 질문을 주셨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복둥 엄마라는 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책에서 전망하는 2019년에 대한 예측에 내년에 풀린다는 토지보상금 구모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여쭤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어요. 아까 했던 얘기긴 합니다. 예. 네. 그 사실 토지보상금이 요즘 꽤 핫 이슈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제 한번 2003년부터 19년까지 얼마나 토지보상금이 연도별로 풀렸나 한번 봤거든요. 네. 그런데 2006년과 7년에 각각 30조씩 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풀렸고 사실 2004년에 조정 겪고 다시 2005년부터 급등을 할 때 이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는 생각이. 그때도 결국 보면 지금이랑 비슷하게 그때처럼 흘러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토양이 좀 제공된 셈이고. 네. 우리 예를 들면 2004년에 16조, 2005년에 17조 풀렸는데 2006년, 7년 각각 30조씩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될 동력을 제공해준 셈이 아닌가 싶었고, 그러고도 2013년부터는 이제 10조대 초반으로 확 줄었어요. 계속 그렇게 유지하다가 2017년에 9조까지 빠졌고, 그러다가 올해 16조 정도 되고 내년에 25조가 풀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뭐 8년 만에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게 막상 풀리면 어떻게 보면 제가 2019년 조정이 온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조정론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25조의 상당 부분이 내년 하반기부터 풀리는 걸로. 실질적으로는 2020년부터 돈 받아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거는 20년부터 살아 다닐 수 있다. 그 리드타임 감안하면 아무래도 19년 하반기 내지는 20년부터 그 돈이 실질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20년에 뭐 제가 뭐 10년차 부부도 다시 늘고 뭐 입주 물량도 주니까 뭐 수요 공급이 다시 개선되고, 그런데 이제 유동성이 다시 강화되면 20년에 다시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복둥 엄마님 답변 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추적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책 제목이 마지막 기회. 서울 아파트 살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제 영영 기회가 없다는 의미인 건지, 미친 듯이 올라가서 기회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이번 텀에서 마지막인지, 아무튼 마지막의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전반부에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방송하는 19년에 제가 조정을 겪고 20년 이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상승을 전망했는데, 그게 20년대 중반 때 되면 뭐 GTX가 개통되고 이제 10년차 부부수가 확 줄고 그런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가 발생을 시작하면서 2020년대 중반부터는 좀 서울이 상당 기간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내년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뭐 10년 이후로 예측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번 사이클에서는 내년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지막 기회라는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출판사에서 원래 뭐라고 하려고 그랬다고요? 사실은 많이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제목이 아주 그냥 출판사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제목을 쓰려고. 이것도 많이 완화가 된 게. 네, 정리하자면 이번 상승 텀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2019년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에 매수하실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라. 라는 삼토시님의 의견입니다. 의견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물론입니다.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한 거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올 초에 방송할 때는 저는 올해 좀 조정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틀렸고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삼토시님이 맞았어요. 예, 맞잖아요.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판단에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되는. 다음부터는 삼토시님 이 팟캐스트 방송으로 뵙는 게 아니라 어디 점집에 앉아서 뵙는 거 아닌가? 저는 신이 내려서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점을 칩니다. 네. 자, 뭐 긴 시간 동안 방송 들어주시느라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2019 절호의 매수 타이밍 서울 아파트 마지막 기회가 온다의 저자이신 삼토시님 모시고 긴 시간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방송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 또는 성공적인 어떤 내 집 마련 등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해요.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뭐 제 의견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좀 최대한 그 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으니까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언제 또 봬요? 예, 이런 거 말고도 종종 뵙는 걸로. 네, 다른 이슈 있으면 또 좋은 글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많이 올려주시고 하니까요. 글들 이런 내용 가지고 토픽이 잡히면 또 부동산 제가 코너도 만들었어요. 오늘 이건 부동산 초대석이라는 코너에 첫 발을 올라갈 거예요. 집단 토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단 토론, 기회 되면 그런 코너도 갖고 내년에 조정장이라고 하면 부동산 재미없을 텐데 그냥 그런 얘기들 할 수 있는 자리 되면 좋겠다. 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네.